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주당의 저 사람들 중에도 경제학자들도 계실 거고 그분들이 후손을 생각을 안 하고 저걸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한다는 거냐. 거기다가 미국의 지금 트럼프의 관세법하고도 우리 노란봉투법하고 상법하고 같이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업을 바깥으로 밀어내버리는 결과가 되거든.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 그 관점이 어떤 거냐면 노란봉투법은 민노총의 수건사업이고 그 민노총의 수건사업을 문재인이가 제대로 그걸 해결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이재명이한테 와서 이재명이가 풀어야 될 제일 중요한 숙제가 돼버렸어. 그래서 이재명이가 그 숙제를 지금 풀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쪽에도 경제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민노총이 노란봉투법을 어떻게든 입법해야 된다고 밀어붙인 이유는 간단해요. 그자들이 불법 파업을 해도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도록 만드는 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는 건 뭐냐면 민노총이 다른 거 겁 안 낸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법 파업을 하다가 감옥 갔다 오면 오히려 별다는 거기 때문에 훈장이라고 생각하고 또 대우도 좋아지기 때문에 감옥 가 있는 동안에 변호사비는 말할 것도 없고 가족들에 대해서도 다 민노총이 투쟁 자금으로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오히려 감옥 갔다 오면은 출세하는 길이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감옥을 겁을 내지 않아. 두 번째, 민노총이라는 그 조직 단위에다가 뭔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하는 것도 겁을 안 내. 수백억의 투쟁 자금을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민사로 가면 몇 년씩 끌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민노총 조직원들이 제일 겁내는 거 뭐냐면 개인한테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오는 거야. 그건 이제 집을 날려야 될 상황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게 제일 겁을 내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해결해 주면 민노총 입장에서는 그 문제만 해결을 해주면 자기들이 뭐 감옥을 수십 번 갔다 와도 상관없다. 우리는 투쟁할 수 있다. 이렇게 민노총이 생각을 하고 밀어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무리 민노총이 그래도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문재인 때 실패했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차례 거부권 행사해서 좌초시켰는데 이재명이는 이 민노총의 이 오래된 숙제를 해결을 하지 않으면 정권의 지지 기반이 확보가 안 되니까 서둘러서 이걸 해결을 한 거예요. 숙제를 해버린 거야. 그래서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민노총이라는 그 체제 위해 세력이 그러니까 민노총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파괴하겠다고 나선 집단인데 그들이 투쟁을 해나가는데 앞으로도 계속 투쟁을 할 건데 총파업이든 뭐든 할 건데 그때 자기들이 제일 그 어려워하는 자신들의 제일 약점이 되는 민사소송 문제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서 이 법을 추진했고 그걸 이재명이가 대리 청구 입법처럼 해줬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란봉투법이 이제 올해 말까지 경과 규정을 거쳐서 내년부터 발효가 되면 뭐 불법 파업이 여기저기서 정신없이 발생할 거고 또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 회사의 손해가 발생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가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없게끔 원천적으로 사유재산권 행사가 박탈당하는 희대의 반자본주의 반시장경제 악법이 통과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쪽에 경제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법하는 사람이 있냐 없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민노총의 체제전복 활동의 일환으로 밀어붙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의 상식선에서 이게 해결이 이해가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논란할 문제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저 종북주사파들의 체제 전복 공작의 일환으로 이 법이 강행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장 대표가 앞으로 뭘 저렇게 보완을 좀 해서 이거를 정의하고 이제 그 민주당 정청 내가 붙어야 되는데 뭔가 좀 우리 장 대표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어떤 거 조언이랄까 충고 같은 거를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제가 가급적이면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선 장동혁이 별로 경험이 없는데 최고위원들도 되게 경험들이 없잖아요. 잘 하겠냐 하면서 이렇게 훈수 두듯이 조언하는 거는 아주 건방진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저는 뭐 정치판 경험이 있습니까? 제가 정치평론 40년 한 것하고 정치판에서 전 하루도 정치라고 하는 걸 한 적이 없는데 제가 뭘 안다고 감히 이래라 저래라라고. 저는 그런 식으로는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자칫 잘못하면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장동혁과 지도부가 생각하는 게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 얘기 듣고 한 게 아니지만 말 좋아하는 것들이 고성국이가 이러니까는 저 장동혁이 하더라. 뭐 장동혁이 고성국의 꼭두각시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족보 언론들이 계속 공격을 해요. 심지어 제가 지난 1월에 한남 대첩 때 대통령 경호실에 경찰 파견된 부대가 이탈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알몸으로 혼자서 싸우라. 그러면 우리 자유파 국민이 절대 외롭게 싸우게 내버려두지 않는다. 제가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혼자서 알몸으로 싸우라 이 말 한마디를 올해 1월에 했는데 제 방송에서 그거를 따다가 얼마 전에 대통령 수위 벗고서 버틴 거가 연관시켜서 고성국이 알몸으로 싸우라 그랬더니 윤석열이 옷 벗고 싸웠다 이런 식으로 족보 언론들이 이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나쁜 것들하고 우리가 지금 상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격의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함부로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당의 가장 직접적인 목표는 정권 잡는 데 있고 그리고 선거에 이기는 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유파에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있고 또 그냥 여러 수백 수천 개의 자유파 시민단체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백 수천 개의 시민단체나 수백 명의 자유파 유튜브하고 국민의힘이 다른 점이 딱 하나 있어. 자유파라고 하는 거는 다 똑같은데 다른 게 딱 하나 있어. 뭐냐? 국민의힘은 정당이라서 정권 획득과 선거 승리가 직접적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 지도부한테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라는 전국 선거예요. 당선자만 3,600명 가까이 내는 이 선거에서 어떻게 이기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예요. 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장동혁이 해야 될 일이 몇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못해도 상관없어. 다른 거는 안 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이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은 꼭 해야 돼. 그래서 그 결과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면 다른 거 다소 못해도 다른 거 다소 안 해도 다 양해가 돼. 익스큐즈가 돼. 박수 받을 수가 있어. 그런데 다른 거를 다 열심히 했는데 선거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선거에서 져버렸어. 그러면 그 다음날 다 사표 내야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장동혁 지도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얘기만 원론적으로 할게요. 첫째는 어떤 선거를 하든지 간에 선거는 전략을 갖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한 전략 수립을 먼저 해야 돼. 근데 당에서는 이 전략을 수립하는 기구가 있어요. 그게 여의도연구원이야. 여의도연구원은 그런 거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거기에 굉장한 고급 인력들, 박사급의 또 수십 년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연구원들이 10여 명이 거기 배치가 돼 있어요. 얘는 진짜 선수야. 그래서 여의도연구원의 원장을 제대로 이 선거의 전략 정수를 잘 아는 또 수많은 선거에 경험이 쌓여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의도연구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아마 다선 의원이 돼야 될 거고, 그리고 올바른 관점으로 선거를 기획해야 되니까 헌재 탄핵 저지 투쟁이나 이런 데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쟁을 한 사람 중에서 나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생각하는 건 두 사람이야. 하나는 나경원이고 하나는 윤상현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맡아야 돼. 나경원이 5선인가? 그런데 재선이나 하는 법사위 간사를 맡잖아요. 지금 선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래서 비록 장동혁이 3년밖에 안 되는 국회의원이지만 당대표니까 당대표와 함께 지방선거를 이길 전략전술을 수립하고, 단순히 전략전술을 도상에서 수립하는 게 아니라 이걸 힘있게 관철해야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전략 수립가, 이게 당의 기구로는 여의도 연구원장이 그 일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당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후보 경쟁력이 있어야 돼. 공천을 잘해야 돼. 그런데 이게 한 3,600명 정도를 공천을 해야 돼요. 지방선거는 시의원, 구의원까지 다 포함해야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가다 보면 말이에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우르르 그냥 공천 무더기로 주고서 알아서 살아와 이렇게 되거든. 그건 늘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미 지방선거의 1단계 공천 작업이 시작됐다. 공천의 실무 책임자가 사무총장이거든. 그래서 정희용이를 사무총장으로 임명한 그 순간 지방선거 공천 실무 작업이 시작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일을 힘있게 관찰하기 위해서 지방선거 기획단과 인재영입위원회를 최대한 빨리 발족시켜야 돼. 그렇게 해서 인재영입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에 출전할 사람들 계속 면접해서 영입해야 돼요. 그리고 지방선거 기획단을 통해서 잘라낼 사람들 자르고 그다음에 전략적으로 역량 배치를 해 나가야 돼요. 이 일을 앞으로 한 7개월 동안 집중해야 돼. 왜 7개월이냐? 선거는 10개월 후인데 왜 7개월이냐? 그때 공천을 해줘야 돼. 이게 공천 받기 전에 후보는 우리가 영남권을 가서 보면 아직 공천을 못 받았어. 그런데 지역에 가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잖아. 인사하러 가면 100이면 100 뭐라 그래? 공천 받고 와. 공천만 받고 오면 내가 당신 당선시켜줄게. 다 그런다니까? 특히 영남은 그래. 그러니까 공천을 최대한 빨리 끝내줘야 돼. 특히 대구 경북은 좀 나은데 부울경은 취약한 지역들이 많아요.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일수록 공천을 빨리 해줘야 돼. 빨리 조기에 확정 지어서 나 당에 공천 받았습니다 하고 당원들과 자유파 국민들을 최대한 결집시켜야 어려운 선거에서 돌파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대구 경북은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 부울경에서는 뭐 울산같이 아주 이상한 동네 특수한 상황이죠. 그 지역 빼놓고는 낙동강 벨트가 문제예요. 낙동강 벨트에 양산, 김해, 창원, 그다음에 부산 북, 강서, 사상, 사하 이쪽 벨트가 제일 취약하거든. 여기가 무너지면 부산 진까지 이렇게 같이 도미노로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김도읍이 뭐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김도읍을 정책위 의장으로 발탁한 건 바로 이 강서의 지역구 국회의원이야. 4선.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의 한가운데쯤 있는 거야. 북강서가 낙동강 벨트 위에 양산에서부터 저 밑에 조경태가 있는 사하까지 벨트가 쫙 있는데 그 한가운데에 강서가 있어. 여기에 4선 국회의원이거든. 그러니까 김도읍이 정책위 의장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겠지만 선거와 관련해서는 낙동강 벨트 사수만 해줘도 김도읍한테 우리가 표창장 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장동혁 지도부가 지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이를테면 한동훈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조경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것들은 당헌 당규가 있어. 당헌 당규에 위배됐던 일, 이미 당헌 당규를 위배한 일은 차차 조사해서 처리하면 되고, 앞으로 위배할 것들은 그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처리를 하면 돼. 그러면 당헌 당규는 24시간 그걸 들여다보면서 누가 이거 당헌 당규를 위배하는지 안 하는지를 살펴보는 당의 기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윤리위원회야. 그러니까 분기는 윤리위원회가 잡는 거예요. 그거를 제일 잘했던 게 임명진 위원장이야. 임명진이 윤리위원장을 하면서 당시 당대표가 강재섭이었거든. 그런데 당시에 그 밀양의 김용갑이라는 아주 터프한 우파 정치인이 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윤리위원장인 임명진이 김용갑에게 징계를 내렸거든. 근데 김용갑이 거부했어요. 네가 무슨 자격으로 나한테 징계를 주냐 이러고 버텼어.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이제 막 달려오는 기차처럼 이제 충돌 직전까지 가니까 강재섭이, 이 사람이 꽤가 많잖아. 강재섭이 내가 대신 징계를 받겠다고 그랬어. 그때 징계가 아마 사회봉사 3일인가 뭐 그래. 그래가지고 강재섭이가 그때 사회봉사 3일 동안 양파 까는 사회봉사 일을 했어. 무슨 식당에서. 그래갖고 강재섭이가 양파를 까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김용갑이, 그 강성의 김용갑이 나 때문에 어떻게 당대표가 저렇게 하루 종일 울면서 양파를 깔 수 있냐. 그래서 이 사람이 같이 와서 양파를 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당의 기강을 잡아간 거야. 그러니까 그 이후에는 누구도 당의 당론이다, 당은 당규다 그러면은 누구도 어길 생각을 못 했던 거거든. 그래서 임명진 윤리위원장 때 그런 식으로 당 기강을 바로 잡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당대표가 나설 일도 아니야. 당대표가 뭐 할 일이 없다고 조경태를 어떻게 할까, 안철수를 어떻게 할까, 그런데 싸매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어떻게 승리할까, 그 문제만 가지고 풀어도, 또 이재명 저것과 어떻게 싸울까, 이 문제에도 골머리를 앓는 것이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당윤리위원회, 그다음에 당의 그 당무를 감사하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있어요. 요거 확실한 사람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이 확실하게 당윤리위원장, 당무감사위원장 딱 박아놓고 네가 알아서 소신껏 하세요. 당헌 당규에 입각해서 해당 행위 하는 자들
당원 당규에 입각해서 처리하세요. 그래놓고 맡겨버리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면 장동혁이가 지가 직접 누구한테 칼을 들고 설치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대표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자꾸 뭐 안철수가 한마디에 조경태가 한마디에 한동훈이가 뭐라고 그래 그러면은 장동혁한테 자꾸 처리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장동혁인들 이게 인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장동혁인들 무슨 수로 지가 직접 가서 두들겨 팹니까? 그러니까 윤리위원회와 당무감사위원회를 제대로 된 사람으로 임명을 해서 가동을 시켜놓으면 이런 것들 허접한 것들은 다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다. 그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된다. 그렇게 말씀 중에 1,000원 내려고 그러니까 저희가 대신 내줄게요. 그 부분은 당원 당규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저 당원 입당을 권유했다면 그래서 실제로 단 한 명이라도 1,000원 내려고 그러는데 대신 누군가 내줬다면 그러면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당에서 잘 알고 있어요. 잘 알고 있어서 지금 네, 다 잘 알고 있어요. 네, 새로운 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거는 한동훈이가 지난번 요번 대선 있죠. 김문수 대통령 선거 때 한동훈이 똘마니들은 김문수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한 게 아니라 그 한동훈 지지 당원 입당 운동을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왔어요. 그걸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잘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 관련해서는 당헌 당규상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럼 한동훈이가 왜 이러냐? 이게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 지면 장동혁 지도부는 그 다음 날로 사표를 내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전당대회가 다시 진행된다고 한동훈이 쪽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한동훈이의 정세인식은 뭐냐면 장동혁이가 뭐 혁신을 하고 백날 뭘 해봤자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진다. 그러면 내년 6월에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장동혁 지도부는 와야 된다. 그러면은 한 두어 달 정도 비대위를 거쳐서 어차피 다시 전당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는 사람이 당대표 임기는 2년이니까 장동혁이도 선거에서 이기면 1년 더 해서 2년을 하지만 선거에서 지면 1년밖에 안 됐어도 그만둬야 되거든. 그리고 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이제 전당대회를 하면 그때 대표가 되는 사람이 그 총선의 공천권을 행사하게 돼요. 임기 2년이니까.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난번에 선거에 공천권을 행사하면서 지 똘마니들 쫙 심어놓고 선거 말아먹었듯이 이번에도 지가 국회의원들 공천권을 행사해서 지 똘마니를 더 강화시키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경선에서는 지가 그냥 대통령 후보가 된다. 이게 한동훈이의 대권 전략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대권 전략의 첫 번째 단계가 장동혁이가 지방선거에서 지는 거야. 그 다음에 지가 당권을 잡는 거야. 그때를 대비해서 당원 가입 활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도 1년 내내 할 거야. 그런데 정치적으로는 이제 한동훈이가 완전히 헛꿈을 꾸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당계 사퇴를 비롯한 여러 가지 한동훈과 그 똘마니들이 저지른 그 잘못들이 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윤리위가 제대로 작동이 되면 당원권 정지 조치는 최소한 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한동훈이가 지는 지 마음대로 꿈은 지 마음대로 그릴 수 있지만 그대로 될 일은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노란봉투법인가 뭐 그게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과연 재벌들, 우리 중소기업들까지 다 영향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기업이 도태가 되고 도산이고 외국으로 나가고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건 이제 추측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것이 사회주의로 가는 기초가 되는 것인지 그런 계획을 지금 나름대로 해서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저희들 뭐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좀 걱정스럽기만 해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고 국민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좀 묻고 싶습니다. 네, 이제 좀 약간 좀 과도한 이 걱정들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보면 노란봉투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이 견디지 못하고 외국으로 가면 그 빈 공간을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지 않겠냐 이런 거예요. 중국 기업은 돈 안 벌어도 돼요? 중국 기업인들 노란봉투법 하에 들어와서 분규 없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은 공산당이 거의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국유 기업이랑 똑같거든요. 겉으로만 민간의 틀을
탈을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중국에는 노조가 없습니다. 다 저 공산당이 주인인 나라, 주인인 기업인데, 사실상 공산당이 실소유주인 기업인데 거기에 어디 노조가 함부로 덤벼들어요? 죽으려고. 그러니까 중국의 그 고도 성장의 비밀이 그거였어요. 근데 이게 한국으로 와서 무슨 저 원청뿐만 아니라 하청, 하도급 업체까지 전부 진짜 사장 나오라 그러면서 분교하는 이 상황에 중국 기업이 딱 봉착했다. 얘네도 어차피 오래 못하고 다시 짐 싸고 돌아가요. 그래서 그런 과도한 그 일종의 그 걱정 같은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다 빠져나가면 여기에 그 빈자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 기업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라는 이 나라가 완전히 빈 껍데기가 돼버리는 거야. 이게 다른 나라에 그런 사례가 있냐? 있죠. 영국이 그랬어요. 영국이 하도 노조가 세니까 그 대처가 영국병과 싸움을 하면서 다시 간신히 돌려는 놨지만 그 전에 한 7, 80년간을 영국 기업들이 견디지를 못해서 다 문 닫고 외국에 나가서 유일하게 남아있었던 게 금융은행들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자본주의는 그냥 은행만 좀 남아있는 돈놀이만 하는 자본주의로 전락한 게 1970년대거든요. 너무 심해서 그 영국 부형을 고치지 않고서는 영국이 그냥 깔아앉을 것 같으니까 대처가 노조와 전쟁을 선포한 게 영국병 치유예요. 실제로 서로 총까지 쏴가면서 그 노조와 싸움을 하잖아요. 대처 정부가. 그렇게 해서 지금의 영국을 다시 간신히 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노란봉투법뿐만 아니라 수많은 악법들이 그대로 지금 이제 관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 남아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주 정말 기적적인 거고 이상한 거예요. 진짜 막 애국심이 넘쳐서 내가 차라리 기업 망하더라도 내가 다른 나라 좋은 일은 안 시킬 거야. 망하더라도 여기서 망할 거야. 이런 기업들 빼놓고는 다 나가게 돼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 들어와요? 들어와 있던 기업도 나가는데. 유럽 암참이 또 유럽 상공회의소가 미국 상공회의소가 다 나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자리를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 나간 자리를 어느 나라 기업이 들어오냐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완전히 말라 비틀어지는 것이 걱정이지 여기에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잡아먹는 거 그거 걱정할 상황이 아니다. 중국 기업은 절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가면 중국 기업도 지금의 뭐 대단한 경쟁력처럼 보이지만 저게 노조 없이 무파업으로 저임금으로 저렇게까지 간 게 중국 기업이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어떤 경쟁 논리 속에서 저 정도 경쟁력 갖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들어와서 돈 벌 수 있는 중국 기업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이 미국 갔다 왔는데요. 미국에서의 그 대접이라고 그럴까요? 수준, 그 접대하는 수준? 그것과 성과를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과는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미국이 대접하려고 부른 것도 아니고 겁주고 경고하려고 부른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한 거예요. 트럼프가 만나기 3시간 전에 너네 나라에서 숙청이 벌어지고 있고 공산당 혁명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긴 막 우리가 어떻게 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 어쩌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를 불러놓고 부의전장 보내서 야 그냥 대충 좀 네가 알아서 데리고 와라 그래 놓고 회동하기 3시간 전에 트럼프가 직접 한국의 상황을 딱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그 얘기가 어디서 나왔냐 했더니 인텔로부터 들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보기관으로부터 내가 보고받았어. 루머가 아니고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았어. 이렇게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회하고 군사기지 압수수색 얘기를 하면서 야 너네가 그렇게 함부로 하니까 이제 안 되겠다. 아예 땅을 우리한테 넘겨라. 미군기지 땅을 우리한테 넘겨라. 이렇게까지 나간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짜여진 수순에 의해서 트럼프가 움직인 거예요. 그냥 어쩌다 우연히 그냥 불쑥 이런 게 나온 게 아니고 이재명이를 부를 때부터 얘를 한번 불러가지고서 확실하게 경고할 거 경고하고 버릇 가르칠 거 가르치고 그 다음에 받아낼 거 받아내고 그 다음에 숙제 줄 거 숙제 주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시나리오 짜서 한 거예요. 미국의 외교 시스템 전체가 움직였는데 그게 이렇게 어쩌다 우연히 무슨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근데 이제 그 결정적인 부분이 미치광이 잭 스미스 대목인데 이게 이제 지금 한국의 숙청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은 트럼프는 3대 특검이 그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수색도 3대 특검이 한 거고 미군 기지도 3대 특검이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숙청도 3대 특검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을 딱 겨냥해서
미치광이 잭 스미스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너네 혹시 미치광이 잭 스미스라는 자를 너네가 데리고 가서 지금 3대 특급 쓰고 있냐고까지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할 때 트럼프나 또는 벤스나 그 트럼프의 측근 장관들이 빵 터졌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정말 위트 있게 또 시니컬하게 그렇게 꼬아가지고서 딱 공을 던질 줄은 이 사람들도 몰랐겠지. 빵 터진 거야. 그래서 근데 그 빵 터진 시점에 이재명이는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인지를 모르고 통역이라는 것도 이게 무슨 일인지를 몰랐을 거야. 미치광이 잭 스미스가 어떤 얘기인지를 모르면 모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간 것들도 다 뻥 쪄갖고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유일하게 위성락이라는 자가 대충 알아들은 것 같아. 안보실장 이게 워낙 미국 통이거든. 워낙 미국 통이니까 이게 조금 대충 알아듣고 같이 따라 웃었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외교사만 아니라 이 세계 외교사상 정말 거의 전무후무한 아주 치욕적인 장면입니다. 이건 뭐 그냥 외교 참사라 부르기도 어려울 정도로 아주 처참한 한국이 완전히 진흙 땅에 처박혀버린 그런 현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 놓고 왔는데 족벌 언론들은 그래도 잘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도 성과가 있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아직 이재명이가 오기도 전에 리얼미터라고 하는 데가 급하게 여론조사를 하잖아. 전국 여론조사인데 500명 달랑 해가지고 정상회담 성과가 있었다가 53%인가 나오게 해서 발표를 하잖아. 그리고 이걸 모든 족벌 언론들이 다 받아갖고서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정상회담 잘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떠들어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짜 진실이 뭔지는 중요하지가 않다. 사람들이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 이게 이제 선전선동하는 것들이 늘 하는 말인데 딱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이가 미국 가서 어떻게 처참한 외교 참변을 겪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여론조사가 됐건 족벌 언론들이 편향된 보도가 됐건 국민 절반 이상이 이번에 외교 성과 있었어라고 믿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지율은 안 떨어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상대가 있어서 그래. 상대가 있어서 트럼프나 저 사람들은 이거 안 봐요? 한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그렇지. 지가 불러서 어르고 달래고 군기 잡아서 보냈는데 한국 언론에서 뭐 이재명이 엄청 잘했다라고 계속 보도를 한다. 이거를 미국이 안 보냐고. 다 보고 있잖아. 그리고 숙제를 몇 개 내줬거든. 이를테면 깅리치가 얘기한 거 있잖아요. 계속해서 독재로 갈 건지 법치로 회귀할 것인지 몇 주 안에 너네가 결론 내려야 돼. 그 얘기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인권 탄압 중단하라는 거거든. 그리고 불구속으로 재판 받게 해. 이 얘기거든. 이거 숙제 안 하면은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또 지금 통상 문제만 해도 쌀하고 소고기 문제는 저쪽은 계속 개방을 하라는 거고 이쪽은 절대 안 하기로 했다고 하는 완전히 상반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럼 이게 어느 쪽이 진짜로 옳은지는 곧 조만간 판가름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것들이 지금 뭐 여론조사 통해서 족벌 언론 통해서 뭐 지금 완전히 지금 거짓말을 허구의 어떤 그걸 지금 국민들한테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조만간 이제 미천이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오래 가지 못한다. 네. 지자체 선거가 10개월 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파가 모두 다 손을 잡아야 되는데 광화문 세력을 계속 배척했었거든요. 근데 장동혁 대표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나가 된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종교적인 문제 뭐 여러 가지 그 헤게모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하나가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통합을 할 수 있겠는지 우파가 전체 하나가 될 수 있겠는지 그게 과제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이 양보를 하면 되죠. 이게 이제 선거 때 연합이라고 하는 건 좌파들이 맨날 보여주는 거잖아요. 좌파들도 선거 때마다 연합을 해. 그럼 뭐 요란하게 뭐 연합이다, 정책 연합이다, 뭐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공천권 몇 개를 주는 거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를테면 정의당한테 또는 무슨 기본소득당한테 뭐 또는 진보당한테 몇 자리씩 주는 거야. 비례대표를. 그러면 연합이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방선거니까 국회의원도 아니야. 지방선거니까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그리고 자유와혁신당 적어도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있잖아요. 4개의 자유우파 정당이 다 전부 다 후보를 내가지고 붙으면 국민의힘이 이길 수가 없죠. 이를테면
영남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길지 몰라. 서울은 어떡하려고? 충청권은 어떡하려고? 그러니까 이 자유우파 정당들은 4개의 정당입니다.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와혁신당이에요. 이 4개의 정당은 이거를 무기로 국민의힘한테 양보하라고 요구할 거예요. 그 저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 230개 정도가 단체장이거든요. 시장, 군수, 구청장. 그중에 한 30개 양보하면 돼. 뭐 그게 뭐 한 10% 양보하는 건데 그것도 못해요? 그러다가 다 죽으면 뭐 누구 손해인데. 그래서 이 30개를 당선 가능한 지역에다가 양보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5개 광역에서 30개면은 한 6자리씩만 양보하면 되네. 아마 이거 굉장히 많이 양보하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하고 자유의혁신당은 그 정도 기대도 못할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자유의혁신당 소속이 뭐 대구의 남구청장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럼 뭐 문제가 생겨요? 우리나라 망해? 아니잖아. 부산의 수영구청장 자유민주당 출신이 공천을 받아서 했어. 정치연합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양보를 해가지고. 그게 뭐 잘못된 거 있어요? 훨씬 단단해지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4당이 서울이나 충청권에 진짜 좌파들하고 박빙 선거를 해야 될 지역에 전부 총력 지원을 해. 그 대가로. 그게 정치연합이거든. 그렇게 해서 국민의힘이 영남권에서 30개 양보한 대신에 충청권 서울에서 50개 따면 윈윈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야 장동혁 지도부가 살아남지. 그런 방식으로 선거연합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걸 하는데 지그들끼리 하라 그러면 잘 안 돼. 그러니까 저기 집 할 사람이 있고 살 사람이 있는데 둘이 만나면 꼭 틀어지잖아. 야? 부동산 중개업 하는 사람이 있는 이유가 있다고.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 자유혁신당 이 4개가 너네끼리 직접 만나서 해봐라 그러면 잘 안 돼. 분명히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자유파의 원로들이 야 너네들 와봐라 해서 원탁회의라도 만들어가지고 중재안도 내고 그중에 고집 부리는 것들이 꼭 있어. 그러면 좀 따로 불러서 야단도 좀 치고 그러면서 이런 구도가 만들어지는 것이 무지 중요해. 왜냐하면 이 자체가 자유파 진영의 권위를 높이는 아주 훌륭한 이벤트가 되거든. 이런 거 하나도 없이 하긴 했는데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멀리 하는 경우가 있어. 그건 아무 효과가 없잖아 정치적으로. 이런 걸 떠들어야 되거든. 떠들어서 퍼포먼스를 하고 이벤트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야 국민들도 모르는 국민들도 더 알게 되고 야 이번에는 다 함께 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는 안 나갔지만 이번에는 꼭 선거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잖아. 예, 그런 방식으로 선거판을 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고맙습니다. 예.